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단체하고 이건 장애인 단체가 앞장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장애인 그 단체가 있어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좋다 그러면서도 그걸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내가 스몰 스케일로 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 김성재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뭐 대학 시절 때부터 만나서 기독학생 운동 같이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장애인입니다. 다리를 쭈룩거려요. 그러니까 소아지? 소아가 여기를 다치셨대요. 다친 다치셨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장애인 운동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앞장을 서가지고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회장을 할 때 우리 김동범 사무총장님은 그때부터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무총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김성재 씨도 목사입니다. 김성재 목사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우리가 이걸 손을 잡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성재 목사가 장총을 소개를 했습니다. 장총이 자기가 초대회장을 지낸 단체다. 그래서 잘 아니까 그러고서는 근데 김성재 목사 처음 얘기는 장총에는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소속하는 건 어려울 거다.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지를 김동범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총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인단체 가난한 나라에 장애인이 뛰쳐 보내는 일에 대한 선교사들의 요구가 대단한데 이거를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김동근 총장님은 뭐냐면 자기네 단체가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감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럼 김동봉 사무총장님 생각은 뭐냐면 장총이 다른 단체들이 하는 전 세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돌보는 운동을 하는 여러 운동으로부터도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교류하고 하면서 장애인 단체 전 세계 장애인 단체를 돕는 거는 우리 장총이 하겠다. 즉 장총은 대한민국 장애인 단체 총결집체입니다. 34개 장애인 단체인데 이 장애인 단체가 그냥 보통 단체하고 이 단체가 다른 거는 여기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이 단체가 누가 봐도 권위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단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연합체인데 제가 김동봉 총장님의 얘기에서 참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내가 하지 않고 김동봉 총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도 얘기하고 총장님도 얘기하고
뭐냐면 여태까지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주는 이미지가 땡깡 놓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의 장애인도 잘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는 장애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 보내기 운동은 우리네가 주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동봉 총장님이 기꺼이 정말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근데도 겸손하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서 새물결 운동도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그리고 동참을 했죠. 그 다음에 세계 가난 운동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그러고 동참을 했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쫙 일어났는데 그 역사의 시작은 장애인단체 총연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코이카에다가 했더니 코이카도 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자가부담, 우리는 자가부담이 20%입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자가부담이 10%예요. 그러니까 장총이 자기네들도 돈을 낼 겁니다. 이제 저 휠체어를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돈을 내는 그 모습이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야 돼요. 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돈을 내서 돈을 모금하면 휠체어 살 돈을 모금을 하면은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보내는 돈의 10%를 조달하는 겁니다. 장총이 10%를 조달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코이카에다가 프로젝트를 내면은 코이카가 나머지 90%를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를 보내야 될지는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김동봉 총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은 대략 이렇게 저 장애인 숫자 이거 계산 이런 걸로 하면 아마 1년에 100만 대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혼자 생각인데 만약에 100만 대를 보낸다 그러면은 네, 아유 빨리 오셨네. 예. 그러면은 휠체어 하나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0억 원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코이카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으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저기서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에서 소리 잘 들어가라고. 제가 한 얘기도 저희 단체는 만들어진 건 이제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장애인 역사의 전환점인데 장애인 쪽에 대해서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발전의 역사는 그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년 좀 넘을 때만 해도 미국에 살던 이제 한국인 장애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김포공항에 당시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야기가 들은 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면서 휠체어를 타고 지낼 때 자기가 장애라는 걸 느끼지 못했대요. 근데 김포공항에 딱 내려서면서부터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조금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단이 걸리고 턱이 걸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던 거예요.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비로소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느꼈다 할 정도인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떠냐면 저희 장애인들도 미국에 많이 가거든요. 뭐 유엔 회의도 참석하고 이러고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편의시설 잘 돼 있어요. 편의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편의증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과 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제 휠체어만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인보드라든가 여기 저 보면은 이제 점자 유도 블록 같은 거 다들 많이 돼 있죠. 도로에 보면요. 그런 것도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고 뭐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 안내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이런 이제 문자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법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가장 강력한 법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 때 토목을 전공하고 이제 군대에서 공병장교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선후배가 많아요. 연락을 참 많이 받은 게 이게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건축물을 이렇게 짓다가 준공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냐면 예비 검사와 본 검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이 있습니다. 예비 검사는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도면만 보고서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저기는 시공을 다 해서 건축물이 짓고 나서 현장을 보고 나서 이제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대로 됐는지, 또 설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서 그것을 직접 체험해 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 허가 내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는 준공 검사라는 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돈입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 내에 어느 층이 용도를 변경해도 그 새로운 법을 적용받습니다. 옛날 건물이더라도 학원을 하다 병원을 이제 전환했다. 그러면 건축물은 뭐 2, 30년 전에 만들었어도 요 층은 새롭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빨리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의사가 간호사까지 다 뽑아놓고 장비 비싼 거 들여놓고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업을 못 하니까 건물주랑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건물주 책임이냐 아니면 내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그 정도로 강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선진국 일본만 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더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요.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어떤 인권의식이라든가 이게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 아동에 대한 인권, 장애인 인권도 물론이고 최근에 와서 이제 동물권까지 해가지고 이런 권리의식에 대한 것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도 무척이나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이 세계 곳곳에 유엔과 함께 이제 다니면서 그 유엔에서 만든 그 협약이 있습니다. 이제 CRP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게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아동 권리 협약도 있고요, 여성 권리 협약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협약이라는 거에 따라서 유엔은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그 공동의 그 아젠다를 정해서 이런 것을 잘 이행했는가를 갖다가 국가 심의를 받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잘 아시지만은 여성 그 권리 협약의 저 심의관이셨고 유엔에 그러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모님한테 그래서 배웠거든요. 후에 저희는 생겨가지고 장애인 권리 협약이. 그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을 또 도와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그 국가의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민간 보고서가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고서는 우리는 나라는 이렇게 잘한다라고 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신뢰를 못하니까 민간 보고서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정부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안 되고 있어를 막 저희는 이제 반대,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 반대 저기를 씁니다.
그럼 유엔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 심의하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이제 국가보고서를 아무리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시정할 것들을 갖다 권고를 합니다. 국가에다가. 니네 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주기 바란다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민간이 이렇게 발전 안 하다 보니까 국가보고서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 이제 몽골 같은 나라는 이제 저희가 불러다가 저희 돈으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거 민간이 잘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는 민간 보고서가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 저희가 또 북한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을 도와준다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보고서는 그냥 정부 보고서가 그대로 통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뭔가 다른 나라의 장애인들에서 여러 가지 기여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코이카의 기금을 받아서 예를 들면 네팔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이게 이제 좌변식이 아니에요. 잠깐요. 네팔의 김성광 네네. 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츠와나의 이연모 선교사님. 네. 네. 그리고 다 소개했어요. 허인욱 도미니카의 허인욱 선교사님. 네, 그런 말씀. 네. 그래서 이 네팔에 가서 이제 보니까 자변기를 갖다 이제 설치해주는 공사들을 좀 우리 장애인단체 가서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전에 우리 장애인들도 공주 화장실에 하면 자변기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절단 장애인들 의족을 끼잖아요. 의족을 끼고 급하니까 화장실에 가는데 이게 쭈그리고 일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티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잡고서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그냥 엉덩방아 찢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설치를 해주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은 도와주러 가는 장애인 자체가 그 나라에서 이동하는 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와주러 가신 분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 단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을 하라는 게 어려워요. 이 장애인 단체가 넉넉하고 이렇게 뭐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이러는 형편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원들은 국가에서 일부는 받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또 이런 지원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 모금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외국 나가서 또 도와주려다 보니까 이 코이카는 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20%는 자부담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1억을 받는데 2천만 원을 당장 보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외국에 대한 원조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터득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그 한계 이제 10%를 깎아준 겁니다. 그거를요. 그나마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10%를 깎아서 좋은데 저희가 아까 스리랑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스리랑카도 이제 도와주러 갔었어요. 갔다가 사업을 못하고 이제 저희가 철수하고 돌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보니까 휠체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주러 갔는데 이게 이제 도로가 너무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농아인 분들이 주로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걸으실 수 있는 분들 그나마 조금 이제 일부의 시각 장애인들 좀 몇 분 계시고 이게 이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이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오지로도 들어갔어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안 돼 있는데 저희 돈도 아닌데 또 이제 우리 파트너 하시는 분이 뭐 누구라 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뭐 스리랑카도 보니까 거기에 뭐 변호사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장애인 당사자시고 너무 이제 이 절차를 안 밟고 자꾸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내는 철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역시 오랫동안 했던 게 이제 그 유니세프라든가 이렇게 아동 관련된 데들은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협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 쪽은 아직도 걸음마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나라의 기반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사람들도 그 나라 가면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동이 빠르게 한다고 앞에다 보조 이제 동력 장치를 넣어가지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휠체어도 그렇게 달려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도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냥 뚝뚝하고 막 또 비가 오니까 또 이제 도로가 완전히 이제 전혀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로는 선후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휠체어가 가야 되는지 휠체어가 있으면 도로가 정비될지 그거는 같이 동시에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교회라는 데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나라 교회라는 게 어떻게 재단을 쌓듯이 전부 다 이렇게 계단을 높이 올립니다. 이게요. 평지에 이렇게 짓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평지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단이 높아요. 그래서 계단을 한참 이렇게 올라가야 입구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 경사로를 고치고 넣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들을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기존에 졌던 건물들은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돌아가는 거가 많아요. 장애인들 가는 길은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접근은 가능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질적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류는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외국의 장애인들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었던 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한 35년간 이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체를 만든 것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한 1990년도 정도에는 정말 척박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도 되게 안 좋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장애가 없는데요.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장애인 신문에 있었는데 그때 장애자라고 그러는데 장애자 신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장애자자만 들으면 쳐다보지도 않고요. 아까도 왔다 갔는데 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걸 행위하러 다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자 자만 듣는 순간에 또 귀찮은 사람 왔구나 이런 저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갑자기 복지를 이렇게 하고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지 못했지만은 여기 목사님이 이제 민주화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민주주의는 뭐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와 땀이 어려 있어서 쟁취한 겁니다. 이것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저희가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80학번이거든요. 그런데 80년대 그 데모 많이 할 때 저는 데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데모하는지 몰랐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아르트시를 했거든요. 그 이제 대학교 3학년 돼서는 그 이제 데모 할 수도 없고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하기 싫어서 저는 데모하는 건지 알았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딱 그 데모하는 게 수업하기 싫거나 야구 응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정말 문외한이었다가 나중에 제 공대생이니까 좀 무식해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이제 사회 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데모를 갖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장애인 쪽에 들어가서 그 데모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는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민간인 사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국정원, 경찰 뭐 이런 쪽에 이제 요주 인물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뭐 와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언제 데모하냐, 꼭 해야 되냐, 뭐 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데모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 어떤 한계가 오냐면 제가 이제 뭐
영등포에서 그 저기 여의도 공으로 진입하는 그쪽에 이제 뭐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다 장애인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교통을. 그러니까 한 시간만 흐르면요, 이게 저 인천서부터요, 여기 시내 광화문까지 길들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냥 연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렇게 난리를 엄청나게 쳤는데 저녁에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걸 했는지는 한 줄도 안 나고요. 오늘 시내에서 장애인이 집회를 하는 것 때문에 교통 뭐 이게 저 정체를 심하게 겪었다, 이렇게만 뉴스 나오니까 뉴스 보는 사람들이 아유 저 장애인들 집에 있지 왜 저렇게 나와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바뀌는 이게 장애 인식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거였어요, 이게요. 지금 요즘에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여전히 뭐 다 잘 아는 친구들이고 친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그 방식을 하는 건 좀 운동에도 좀 이렇게 선두주자 있고 후발주자가 있어요. 그 후발주자는 누구냐면, 우리 그때 데모할 때는 전부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만 나온 거예요.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어쨌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와상 좌상 장애인이라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몸을 자기가 가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욕창되기 때문에 몇 시간에 한 번씩 누가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또 싸워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보급을 해줬어요. 당시에 전동 휠체어가 한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전동 휠체어를 갖다가 국가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국가가 돈을 갖다 어디다 주냐면 그 전동 휠체어를 좀 싸게 개발하는 거를 갖다 개발비만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연구기관에다가요. 그러니까 1억 2억씩 받았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뭐 100만 원대 전동 휠체어를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누가 그걸 만듭니까? 개발을 했는데요. 구매력이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만들어도 구매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력을 줘라. 구매력을 주는 방법은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줘라, 해당되는 장애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부담은 10%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한 250만 원 정도니까 한 25만 원만 내고도 전동 휠체어를 갖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좌상 와상으로 24시간 누워있던 장애인들이 거리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지하철을 갖다 점거하는 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후에 사회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 참여를 뒤늦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한 10대를 갖다 모금해서 돈을 받아 시범적으로 줬는데, 그 시범적으로 준 자리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께서 그 공동모금의 명예 회장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장애인 당사자가. 근데 거창한 발표가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타보니 저는 24시간 누워있는 장애인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면서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아빠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자기는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갖다 줘서 앉혀놓고 보통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딱 와이들이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애들한테 아빠 다녀오셨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뜻을 아시잖아요. 이 영부인이 이 말에 그냥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청와대에다가 그 정경련의 그 회장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그룹 회장들이 그럼 우리가 돈 좀 더 내지 뭐 이래가지고 즉석에서 써낸 게 72억이에요. 그래서 72억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걸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지금 연간 그 돈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나가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근데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달라지냐면, 생각을 했어요. 집안에 24시간 누워있거나
앉아만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걸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모든 가족에게 부담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다시 새 삶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걸 그 다음에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생명이라는 이 인간에게 또 있구나라는 거를 그 장애인들을 보고 느낀 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생명이 붙어있어도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얼굴을 들고 바깥에, 문 바깥도 못 나가는 사람이 이걸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 것처럼 이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부터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응하고 시민이 반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감, 사회적 역할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지만은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조금만 감내해주면 그들도 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게,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는 날도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도 또 아셔야 돼요. 얼마나 절박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 남에게 불편을 주는 걸 갖다가 그분들이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하지만 그 따가운 눈초리를 갖다가 감내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 등한히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들을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역사인데 우리 장애인 쪽에 하나하나가요. 이 제도 하나를 들어오는데도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이 제도가 모두가 다 생각할 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제안이 다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벗어났던 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활동 지원이라는 거 아시죠? 중증의 장애인이 어떤 그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기가 스스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 내가 배변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숟갈을 들고 이게 밥을 먹는 행위조차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서 대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분들을 활동 지원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활동 지원사 제도를 갖다가 마련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하니까 이런 거죠. 공무원들이 하다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국장도 말이야 2명 국장에 비서 1명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1명한테 국가가 돈 줘가지고 1명의 비서를 붙이라고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연금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은 노령연금하고 똑같은 액수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에 더 받는 게 이제 다른 수당이 보태져서 더 받는데, 이 부분도 연금을 갖다가 이제 달라고 국가가 어느 정도 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때도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나한테 막 묻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건 내가 소득 활동을 할 때 돈을 부었다가 은퇴 후에 그거를 받아 쓰는 게 연금인데, 아니 자기가 붓지도 않으면서 무기여를 하고 연금을 달라?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노령연금은 뭔 기여를 했다고 그 돈을 타박나 냈다고 주고, 근데 지금은 다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내가 뭔가 경쟁사회에서 뒤처져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건 이제 그래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운동들을 다른 나라 장애인들한테 이제 깨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류하면서.
너희도 너희 스스로가 너희 권리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사회를 좀 불안하게 하는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주장 세력이지. 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요. 일본은 그래서 니네가 데모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스스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안 해도 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해내냐고. 거기 또 이상한 거예요. 구조가.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준대요. 근데 이제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해주는 게 다 만족한 건 아니지만은 그 주변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받으면 뭐 일도 안 하는데 이 정도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자기 권리라든가 주장의 정도가 좀 다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전동 이 휠체어를 좀 나눠주겠다 이러고 하는 것도 시작이 이제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이 시작은 이동입니다. 이동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여기 와상 좌상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머리가 트인 게 아니라 이동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의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디선가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인류의 역사의 문화의 발전, 역사의 발전은 결국에는 두 지점 간의 이동의 거리를 얼마큼 빨리 이동하느냐가 발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 온 게요. 그래서 걸어가던 거를 뭐 좀 뭐랄까 이제 다른 도구를 통해서 간다든가 자동차로 간다든가 비행기로 간다. 이 비행기도 이제 엄청나게 빠른 거, 기차로 가던 것도 무진장 빠른 거, 이제 결국에는 그 이동 거리를 얼만큼 좁히느냐가 인류가 사실은 이제 문명이 발전해온 그 어떤 그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게요. 시각장애인도요. 이동이 자유롭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행 훈련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내가 앞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보행을 불편 없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한 보행 훈련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중도에 이제 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 이제 보행 훈련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발을 준다든가 또는 휠체어를 준다든가 이 모든 건 뭐냐면 보행해서 이동하는 거를 조금은 보조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처럼 요즘에 최근에 이제 문화적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여가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지원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가장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이동이기 때문에 그 휠체어를 나눠주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이고, 저희도 어떻게 시작할지는 또 얼마나 호응을 얻어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수험생처럼 무조건 한번 달려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데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해왔던 경험이라면 축적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장총이 전 세계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장총이 하겠다.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첫 단계는 휠체어 보급이다. 이거고 휠체어 보급이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거든. 우리 안에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번에도 누군가 장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전문가가 되시는 선교사가 한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총이 전 세계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모든 각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케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파악을 해야 되고 첫째로 그다음에 지금 휠체어를 보급한다면 어떻게 보급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단체하고 이제 장총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선교사들이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총도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농기계 배분 사업에 그냥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 배분 사업에 그동안 이제 에너지를 쏟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샘플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100만 대의 휠체어를 보내는 거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첫 해는 샘플로 이제 그거는 목표로 삼고 그 목표는 한 2, 3년 내로 그 목표를 실현한다. 이렇게 여유 있게 실현을 하고 처음에는 샘플 나라를 결정해야 되고 장애인 안에 34개 단체 중에서 몇 개의 장애인 단체가 우선 샘플로 코이카에다가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저 코이카의 장애인 문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총 안에서 몇 개의 단체가 그 역할을 하면은 우선은 그거가 제일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면은 이제 휠체어 보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상징적 의미로 대표적인 거로 휠체어지 사실은 보조기기는 그거 휠체어만 있는 게 아니라 목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 시각장애인들은 신지팡이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니까 휠체어보다는 이 목발이 또 필요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도로 여건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저도 외국 나가서 이제 장애인들 볼 때 그런 거 봤는데 이게 작대기 하나에다 의지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30년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계신 분이. 그래서 목발을 주면은 목발이 불편하다고 안 쓰세요. 이 몸의 자세라든가 이게 이제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몸이 이제 이렇게 골절되고 막 이렇게 이제 굽어지고 이 측만증 오고 이러다 보면 다른 또 장애가 2차적 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발을 짚고 올바르게 좀 이렇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보는 상징적 의미가 이제 저희는 휠체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는 이제 혹시 이제 늘상 저는 빈곤 포르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빈곤 포르노라는 말씀 있잖아요. 파버티 포르노라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아프리카 애들의 어린이들 이렇게 뭐 도와주자 해가지고 막 막 뼈만 남고 막 파리가 들끓고 이러는 모습에 비참한 모습을 비춰가지고 모금을 좀 달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거를 대단히 그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인권을 좀 이렇게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라든가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초록우산 뭐 또 그다음에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데 보면 여전히 그거를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이제 그 저 대표 되시는 분이 지금 오준 씨라고 이제 유엔 대사 하시던 분이거든요. 저희 이제 고문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거기 가시면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그런 거 안 할 거죠? 이랬는데 가시고 나서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이제 이 말이 아마 딱 설명되리라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모금이 쉬우니까. 예, 모금이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동기부여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것만 다 빠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태를 알아야 돼요. 모금을 하려면은 왜 이게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들은 지금 휠체어라든가 목발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이런 사실 실태가 가장 그 모금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뭐 저는 농기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나 이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왜 이게 가면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새 삶을 줄 수가 있고 사회 변화를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모금 활동할 때는 그거보다 설득력 있는 건 없습니다. 말로 맨날 설명해도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영상이 한 편의 영상이 모든 말이 필요 없게 만들어지게 공감대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모든 거에 저는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